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유대교입니다. 34번째인데요. 약 4달 만에 다시 유대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네요. 다른 방송이 많아서 좀 지체되었습니다. 제2부 현재의 도전 제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6. 한 가톨릭 신자의 불행한 반유대주의 아돌프 히틀러. 나치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필요한 모든 역사적 구조 분석을 수행할 때 우리는 히틀러와 그의 조력자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 기술은 수학적인 정확성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합법성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구조의 역사와 정치적 역사 기술, 전기적 해석의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과 전제 통치, 전쟁과 유대인 학살로 이어진 히틀러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예컨대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역사가 에버하르트 예켈의 개괄적인 분석을 읽어보라. 그것은 실제로 히틀러의 세계관과 그의 통치를 다룬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에 관한 위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뮌스터 대학교의 역사가 한스 울리히 타머의 저서 유혹과 권세도 읽어보라. 화면에 보이는 책인데요. 독일말로 Verführung und Gewalt, 유혹과 권세,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예켈은 유대인 제거가 히틀러의 오래된 목표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타머는 히틀러가 정치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반유대주의가 그의 정치적 사고와 선동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그것이 언제나 그의 정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미 1919년 9월에 그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순전히 감정적인 이유에서 생겨났던 반유대주의는 결국 유대인 말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특권의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철폐와 제거로 이어져야 한다. 유대인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특권, 외국인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목표는 분명히 전체 유대인의 제거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틀러가 대독일 민족주의자가 되기 전에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역사를 단순하게 계급투쟁으로 보았듯이 히틀러도 역사를 인종투쟁으로 보았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지배를 위한 게르만 남성과 인종의 투쟁이다. 그리고 히틀러에게는 이러한 투쟁에서 특별히 정복해야 할 인종이 국제적인 세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은 인류의 첫 번째 원수다. 국가사회주의 중심의 운동의 중심 계획이었던 생활공간의 점령과 유대인 말살 두 가지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처음부터 짝을 이루었다.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는 바로 여기에 근거해 있다. 이미 학생 시절 곧 6세부터 히틀러는 소년 성가대원과 미사를 돕는 아이로 일해야 했고 종종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한 교회 축제의 장엄한 모습에 심취했으며 원시적이고 권위적인 종교 수업을 받으며 반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해갔다. 특히 요한복음의 반유대적인 설명, 곧
빛의 자녀는 기독교인이고 어둠의 자녀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 설명은 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스트리아와 비엔나 그것의 교회와 기독사회당의 반유대주의적 환경을 떼어놓고는 히틀러의 유대인 정오를 생각할 수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이미 계몽기 이래 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는 오스트리아 국민의 전통적인 반유대주의를 선동했고 군국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는 먼저 유대인에 대한 관용 칙서 때문에 유대인이 매우 존경했던 계몽주의적인 황제 요셉 2세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황제 프란츠 요셉 1세를 거슬렸으며 마지막으로 유대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도나우 군주 체제의 몰락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 자유시민 계급을 적대했다. 1918년 이후에 반유대주의의 창설자이자 기독사회당의 지도자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던 비엔나 시장 칼 리그가 히틀러가 손꼽는 모범으로 여겼던 위대한 카리스마적 대중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대학교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헤어는 아돌프 히틀러의 신앙을 다룬 자신의 기념비적인 연구 1968년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민족적인 요소의 도가니였던 비엔나는 19세기 말에 점점 사회적인 고통에 빠졌다. 과거의 선입견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1875년에 황제의 도시 비엔나에서 대략 6,200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923년에 20만 명으로 늘어난 유대인은 경제와 상업, 의료업과 법률, 언론과 대학에서 매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1866년에 퀘니히 그레츠에서 오스트리아가 패배한 후에 그리고 1873년에 주식 시세가 폭락한 후에 유대인은 대중의 악화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희생양으로 다시 이용되어야 했다. 근대의 도시화와 산업화, 조기 자본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점의 책임이 유대인에게 전가되었다. 유대인은 모든 것의 배후에 곧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방종주의의 배후에 그리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배후에 숨어 있었다. 개화와 시민의 정당들이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일부도 대중을 위한 투쟁에서 즉각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는가. 유대인은 단지 경제위기의 주보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직자와 종교적 질서를 거부하는 반란자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가톨릭 교인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어떠했는가? 그는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에서 소년 시절부터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히틀러의 개인적인 반유대주의는 본질적으로 육체적 제거가 아니라 분리나 개종을 목표로 삼았던 교회의 종교적 반유대주의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유대인 의사들이 아니라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들을 목표로 삼았던 경제적 채무자들의 사회적 반유대주의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렇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생물학적, 인종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총체적인 것이었다. 과거의 수도사였던 밀펜펠스의 게오르크 란츠의 난잡한 노트가 이미 젊은 히틀러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친구 베른하르트, 곧 과거의 가톨릭 수도사였던 베른하르트 스템플레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34년에 나치 친위대원의 실수로
랭푸치에서 사살되기 전까지 나의 투쟁이라는 히틀러의 전기의 편집에 참여했고 민헨에서 히틀러와 가까이 지냈다. 비록 히틀러가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조직과 교리의 견고함과 예전의 화려한 그 행에 경탄했지만 정당의 대표가 된 뒤에는 권력자로서 독일의 주교들을 약골이라고 경멸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그가 비참한 처우를 맞을 때까지 가톨릭 교회의 교회 세금을 정확히 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과묵하고 고집이 센 수많은 가톨릭 신부와 사제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을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증오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에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자살로 마감했을 때 히틀러는 그의 이념적 병리학적인 파멸 의지를 통해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거의 홀로코스트, 곧 완전한 희생으로 들였을 것이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의 600만 명이 죽었다. 더욱이 비유대인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도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대인 미국인이었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엘리 휘젤이 도입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것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전체 희생제물이나 번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유대인은 희생제물이 되기보다는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살인자들은 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완전한 제거를 원했다. 많은 유대인이 오늘날 이러한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단어로 쇼아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단어는 이사야 47장 11절에 등장하며 심판, 곧 재앙을 의미한다. 물론 이사야에서 쇼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적절한 단어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가장 널리 퍼진 용어인 홀로코스트를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용도자에게 집중함으로써 아직은 분명히 해명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에 단지 1천만 명이 넘는 당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거짓 속으로 도피했다. 물론 기계적이고 인구 전체로 확장된 연합된 나치 추방 캠페인은 책임 면제를 위한 설문지에 기록된 내용을 믿게 하고 이로써 사안이 종결되도록 잘못 유도했다. 그래서 주요 책임자가 큰 부담을 진 자가 단순 가담자로, 단순 가담자가 책임이 면제된 자로 바뀌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이제 음식과 집을 위해,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경제생활의 재조직을 위해, 그리고 민주적인 국가 체제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 먼저 신경을 써야 했다. 지난 일은 덮어두는 것이 상책이란 말인가? 처음부터 감추었으며 오랫동안 억압했던 책임의 질문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다시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역사가들의 논쟁과 리옹에서 벌어진 비밀 경찰의 앞잡이 바르비의 사건과 함께 비엔나에서 유엔의 전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의 사건이 기묘하게 동시에 일어났다. 기독사회당의 직접 추천을 받아 오스트리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발트하임은 히틀러의 전쟁 무기를 함께 만들었던 자 이상의 인물로 밝혀졌고 많은 동지들이 거의 이상적인 동일화의 대상으로 여겼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억누름으로써 과거를 극복하려고 했다. 단지 유대인 단체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제기한 발트하임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자기 성찰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분명히 들끓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엔나의 보좌주교 크레츠는 1988년 3월에 이러한 경향에 반해 견해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여전히 너무 과도하게 반유대주의를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념일에 마리아 첼 대성당에서 반유대주의가 참으로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를 설교한 후에 저는 다른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직후에 저는 편지와 전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내 주장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직 유대인에게서 찾아야 한다. 반유대주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단지 반유대주의를 새롭게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어떤 이들은 항상 거듭 언급되는 아우슈비츠 잔혹 행위는 단지 역사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캐내고 질문하는 것이 다시 필요한 듯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정말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새롭게 불타고 있습니까? 탁 터놓고 교회의 상황을 수술하려면 오늘날 특히 4가지 문제 영역에서 추가적이고 역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독일 개신교들의 책임, 바티칸의 책임, 독일 가톨릭 주교들의 책임, 그리고 폴란드 가톨릭 교회의 책임이다. 네, 지금까지 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그 아래 1 사라지지 않을 과거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다음에는 2 죄책의 억압이라는 제목 아래 또 여러분에게 긴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